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어쩌면 당신조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을 그 은밀한 장소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연극 속에서 우리가 왜 그토록 자주 길을 잃는지, 왜 손에 쥔 행복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여자가 숲길을 걷고 있었죠. 그날따라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고 눈앞의 단풍은 마치 불을 지른 듯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그 강렬한 선홍빛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어요. 내 생에 이토록 완벽한 붉은색은 처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쓰고 있던 선글라스 렌즈가 은은한 붉은 빛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린 거예요. 그녀를 전율하게 했던 그 찬란한 풍경은 숲의 참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안경이 만들어낸 가공된 환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이를 스키마라고 부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이 입혀진 무의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없어, 혹은 세상은 나를 해치려 해라는 안경을 쓴 채로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 안경의 색깔을 현실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두는 첫 번째 감옥이자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잘못된 설계도 위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경주를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비극적인 달리기의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만족을 모르는 맹목적인 욕망이라는 것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소 꿈에 그리던 값비싼 고급 명차를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그 매끄러운 가죽의 감촉, 코끝을 간지럽히는 새 차 특유의 향기, 그 순간 당신은 세상 모든 결핍이 사라진 듯한 환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가던가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르면 그토록 찬란했던 차는 그저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익숙한 기계가 됩니다. 환희가 떠난 자리를 채우는 건 서늘한 권태뿐이죠. 욕망은 결핍이라는 통증에서 시작해 잠시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만 곧바로 권태라는 허무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시계추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허기진 채 다음 욕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이 잔혹한 질주의 끝에서 우리는 타인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을 경험하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생생한 실존은 얼어붙습니다. 남들에게 비춰질 나의 모습, 사회적 지위, 평판.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나라고 믿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타인의 기대를 연기하느라 정작 나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스키마와 욕망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사슬을 끊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깨어 지켜보는 마음 챙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을 가만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가 쓴 빨간 안경을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스키마의 마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멈춤입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던 쇼펜하우어의 시계추를 억지로라도 세워야 합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지금 코끝으로 스미는 서늘한 공기와 내 몸의 감각에 닻을 내리십시오. 갈구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풍요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또한 나를 가두고 있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짜 거울을 직시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남들이 더 쉬운 껍데기 아래 숨겨진 아무런 수식어가 필요 없는 당신만의 순수한 빛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믿음을 향해 나지막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실인가? 그 날카로운 물음이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하던 거짓 대본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계신가요?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고통은 정말 진실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진짜 여러분의 삶이 맞을까요? 매일같이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쓰지도 않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각본을 그저 따라가는 연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조종해온 이 거대한 각본의 실체를 파헤치고요. 어떻게 하면 그 무대 위에서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엄청나게 큰 무대에 그냥 툭 던져진 배우 같은 거죠. 조명은 막 뜨겁고 관객들 시선도 느껴지는데 정작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대본은 내가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평생을 남이 정해준 대사를 읊으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보이지 않는 각본은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이렇게 새겨 넣은 걸까요? 이 비극을 설계한 첫 번째 주범은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심리학에선 이 안경을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 정신에 깔려있는 일종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어릴 때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던가 세상은 원래 위험한 곳이야 같은 핵심적인 믿음들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코딩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필터, 바로 우리만의 색안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늦가을 숲길을 걷던 한 여성이 정말 불타는 듯한 단풍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와, 내 평생 이렇게 완벽하고 강렬한 붉은색은 처음 봐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딱 본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 종일 끼고 있던 선글라스가 바로 붉은색 렌즈였던 거죠. 결국 그녀가 본 건 숲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기 안경이 칠해놓은 환상이었던 겁니다. 스키마가 바로 이렇게 작동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가 만든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또 그 왜곡된 이미지를 진짜 현실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안경,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이렇게 왜곡된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를 말 그대로 평생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드는 엔진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시계추입니다. 우리의 스키마는 마음속에 결핍이라는 아주 깊은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맹렬하게 달려들죠. 예를 들어서 정말 꿈에 그리던 최고급 세단을 손에 넣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와! 처음 며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그 짜릿한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금세 익숙해지고요. 그렇게 빛나던 새 차는 어느새 그냥 나를 태워주는 쇳덩이가 되어버립니다. 환희가 떠나간 자리에는 차갑고 텅 빈 권태감만 남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결핍을 채우려고 다음 목표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이 마치 거대한 시계추 같다고 했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그러다 마침내 그게 채워지면 권태의 지루함 속에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양극단에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형벌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못된 안경을 쓰고 멈추지 않는 시계추위를 정신없이 질주하는 이 비극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 끝은 바로 타인의 시선으로 차곡차곡 지어진 창문 하나 없는 감옥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이 말,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 정말 섬뜩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남들이 나를 때리거나 해코지해서 지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나의 주체성을 빼앗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판단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때 바로 그 시선 자체가 지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스키마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 질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평생을 연기하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연기하고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가치를 매기다 보면 결국 내 안에 있던 진짜 목소리는 완전히 침묵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스키마라는 왜곡된 안경, 욕망이라는 끝없는 시계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이 세 개의 거대한 사슬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끔찍한 비극의 이야기를 끝낼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탈출구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이건 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낡은 각본 자체가 사실은 한편의 거짓 이야기였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침묵의 검과 같은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이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관조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저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지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욕망의 시계추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내 호흡에 닻을 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직시입니다. 타인의 평가라는 거울을 그냥 깨부수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바로 질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믿음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말 진실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그런 수동적인 위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치열한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남이 써준 대본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내 삶의 작가이자 감독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가장 적극적인 실존적 반란인 셈입니다. 타인이 설계한 스키마를 벗어던지고 맹목적인 욕망의 시계추를 멈추고 시선이라는 지옥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진짜 얼굴을 여러분께 드러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낡은 이야기, 그거 정말로 진실입니까?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독한 불안감 있잖아요. 아니면 내 건강이나 일상을 막 희생하면서까지 맹렬하게 쫓고 있는 그 목표들. 만약에 그 감정하고 목표들이 애초에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몰래 심어놓은 코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근본적이고 또 약간은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이 과연 정말 나에게 있는가? 매일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는 그 모든 궤적들이 온전히 나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내 삶의 대본을 쓰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은 심리학하고 철학을 넘나들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의 정체를 밝히고요. 궁극적으로 내 삶의 무대에서 진정한 제작자로 돌아오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보이지 않는 대본의 정체부터 밝혀보죠. 내 삶인데 내가 쓴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누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설계도를 작성했다는 건가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의 아주 깊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작동 원리를 스키마라고 부르거든요. 스키마요? 네, 스키마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내면 깊숙한 곳에 구축해 놓은 아주 견고한 정신적인 틀인 거죠. 주로 우리가 세상을 처음 배우고 흡수하는 그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에 막 짓눌렸거나 아니면 반대로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아주 확고한 세계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색안경이나 필터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만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혹은 세상은 언제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적대적인 곳이다. 이런 식의 핵심 믿음들이 영혼의 뼈대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와, 영혼의 뼈대. 무서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스키마라는 왜곡된 렌즈를 한번 거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한 게요. 내가 그런 왜곡된 렌즈를 끼고 있다는 걸 평소에는 왜 전혀 눈치채지 못할까요? 안경에 얼룩이 묻으면 당장 벗어서 닦아내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의 일부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 여성의 일화가 있어요. 오, 어떤 일화인가요? 어느 늦가을에 이 여성이 혼자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숲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단풍을 보고 그야말로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아, 단풍이 너무 예뻤나 보네요. 네, 평소에 보던 가을 풍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압도적인 붉은빛이었던 거예요. 타오르는 듯한 선홍빛 잎사귀들을 보면서 와, 내 생에 이토록 완벽하게 붉은색은 처음이야. 이러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숲을 거닐었죠.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네요.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을 때 일어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이분이 실소를 터뜨리고 마는데요. 하루 종일 자신이 붉은빛이 맴도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듣고 보니까 스마트폰에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백그라운드 앱이 딱 떠오르네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배터리는 다 잡아먹고 심지어 화면 전체 색감이나 시스템 설정까지 완전히 자기 맘대로 바꿔버리는 약간 악성 코드 같은 거요.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악성 코드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 안경 색깔이 세상의 진짜 색이 아니라는 걸, 내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는 걸 어느 순간 어렴풋이 알게 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살다 보면 문득 깨닫는 순간들이 오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안경을 벗어던지거나 앱을 확 지워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안경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뇌가 가진 독특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불확실성이요? 네, 내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쁜 게 낫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스키마가 비록 세상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신념일지라도 뇌는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상태에 놓인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익숙한 고통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해석하는 쪽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익숙한 고통이 불확실성보다 낫다.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방어 기제네요. 세상은 원래 붉은색 혹은 잿빛이라고 막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하면서 그 잘못된 설계도 위에 인생이라는 건물을 위태롭게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아주 위태로운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류투성이인 설계도 위에서 세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궤도 위에서 우리가 도무지 멈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괴로움에 잠깐 멈춰서 안경도 좀 더 써보고 쉴 법도 할 텐데 왜 우리는 계속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맹렬하게 달리기만 할까요? 그 멈출 수 없는 질주의 동력을 이해하려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빌려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요? 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질 깊은 곳에 자리한 맹목적인 욕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지라고도 하죠. 앞서 스키마가 우리 내면에 나는 부족하다 혹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결핍의 구멍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네, 뼈대처럼 굳어진다고 하셨죠. 맞아요. 인간은 그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미친 듯이 외부에 무언가를 갈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면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뭔가를 계속 들이부어서 채워야만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쇼펜하우어가 이 맹목적인 갈구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바로 시계추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영원히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는 겁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바쳐서 꿈에 그리던 아주 비싼 럭셔리카를 마침내 구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처음 운전석에 착 앉아서 시동을 걸 때 손끝에 닿는 매끄러운 가죽의 감촉, 코끝을 자극하는 그 설레는 세차 냄새, 와, 생각만 해도 좋네요. 그리고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갔을 때 쏟아지는 타인의 부러운 시선들, 그 순간만큼은 내 안의 결핍이 완벽하게 채워진 것 같고 엄청난 극도의 환희를 느낍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죠, 정말.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하지만 그 환희의 유통기한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글쎄요, 한 달? 아니면 몇 주? 맞아요. 불과 몇 주, 어쩌면 며칠 만에 그 찬란했던 드림카는
그저 매일 아침 꽉 막힌 출근길을 뚫고 나를 회사에 데려다주는 아주 익숙하고 무거운 쇳덩이로 전락해버립니다. 아, 익습한 쇳덩이요? 네, 욕망이 딱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 환희는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고 아주 서늘한 권태가 그 자리를 덮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권태와 허물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질주를 시작합니다.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연봉, 더 화려한 타이틀을 향해서요.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왕복하는 거죠. 잠깐만요. 결핍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시계추의 끔찍한 형벌로만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론이 생길 수 있죠. 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성취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한 개인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핵심 원동력 아닌가요? 욕망이나 야망을 멈추면 우리는 아무 발전 없이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성장하고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맹목적인 욕망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아,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진짜 주체적인 성장은 내가 온전히 존재, 영어로 빙하는 그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내 안에 고유한 호기심과 가치를 실현하는 에너지죠. 아, 존재하는 기쁨. 하지만 스키마가 추동하는 맹목적인 욕망은 오로지 외부의 무언가를 획득, 즉 해빙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존재하는 것, 빙과 단순히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 해빙의 체이군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서 타인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 자체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지독한 불안감이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불안감이요. 네,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텅 비어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계속 위로만 층수를 높여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쥐고 화려한 성취를 이루어내도 내면의 근본적인 불안이나 공허는 절대 채워지지 않고 결국 영혼만 소진되는 쳇바퀴에 갇히는 거죠. 와, 나를 달리게 만드는 동력이 내 존재의 충만함인지 아니면 텅 빈 결핍과 불안인지에 따라서 겉보기엔 똑같이 달리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네요. 네, 완전히 다른 여정이죠. 스키마라는 왜곡된 렌즈를 끼고 불안이라는 엔진을 달고 욕망의 시계추에 매달려 질주하는 이 궤도, 이 끝없는 질주의 종착역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묘사한 아주 서늘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끝없는 욕망이 혼자만의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차라리 다행일 거예요. 왜요? 혼자서 곤태와 고통을 오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욕망,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얽히고 아주 강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아, 타인의 시선? 네, 여기서 사르트르의 그 유명한 명제가 등장하죠.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워낙 널리 알려진 문장이라 보통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거나 층간소음 문제 혹은 인간관계에 팍팍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흔히들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쓰이지만 사르트르가 철학적으로 의도한 지옥은 그런 단순한 관계의 피로감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파괴적인 현상을 의미하죠. 파괴적인 현상이요? 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살아 숨쉬는 주체로서의 나의 실존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존이 파괴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평생을 소위 성실한 엘리트 모범생으로 살아온 한 중년 남성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 안정적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삶이네요. 객관적으로 볼 땐 아주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해요.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나는 타인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고 나의 유능함을 증명할 때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 라는 지독한 스키마가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공을 이미 이뤘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끝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군요. 네, 이 남성에게 세상의 수많은 타인은 나와 동등하게 교류하고 연대하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가치를 시시각각 평가하는 차가운 심판관이거나 내 유능함을 빛내주기 위해 필요한 무대장치에 불과하죠. 아, 타인의 심판관이나 무대 장치로 보는군요. 반대로 그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선 남성 자신 역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하는 쓸모있는 물건 혹은 잘 만들어진 도구로 스스로를 전락시킵니다. 스스로들 도구로 만든다. 사르트르는 이를 두고 인간의 실존이 박제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박제된 실존이요? 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딱 멈춰버린 상태라는 거네요? 이 대목에서 저는 평생 동안 무대 위에서 아주 화려하고 완벽한 분장을 한 채로 훌륭한 연기를 펼친 배우가 떠올라요. 아, 배우 비유 좋네요. 관객들은 매번 환호하고 기립박수를 치죠. 그런데 막상 연극이 모두 끝나고 텅 빈 분장실로 돌아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내 진짜 목소리를 내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걸 깨달은 상태인 거죠. 내가 원래 어떤 톤으로 말하던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공포에 질려버린 배우요. 네네, 정확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완전히 쥐고 흔드는 참극이네요, 정말. 맞아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모습만 기계적으로 연기하다가 결국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 고유한 색깔이 무엇인지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역설적으로 나는 타인의 완벽한 노예가 되어가는 이 끔찍한 굴레가 바로 사르트르가 경고한 진짜 지옥의 모습입니다. 와, 지금까지의 논리를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붉은색 가짜 안경을 쓴 채로 잘못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결핍과 불안이라는 엔진을 달고 욕망의 시계추에 매달려 미친 듯이 달리다가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박제된 지옥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네, 아주 빈틈없는 지옥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꽤 복잡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완벽하게 설계된 지옥에서 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합니까? 이 단단한 사슬을 끊어낼 방법이 있긴 한가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운명의 사슬을 끊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깨어있음의 실천입니다. 마음챙김이요?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보통 조용한 요가 매트 위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잔잔한 명상음악을 들으며 깊은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차분한 힐링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 마음챙김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 하나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챙김은 그런 수동적인 휴식이나 일시적인 힐링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치열하고 복잡한 일상의 한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거짓된 대본을 북북 찢어버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실존적 투쟁입니다. 실존적 투쟁이요? 힐링이 아니라 투쟁이라. 네, 억지로 나를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포장하거나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내 머릿속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스키마가 만들어낸 가짜 대본에 불과하다는 걸, 그저 안경 렌즈에 낀 먼지라는 걸 알아차리는 아주 예리한 작업이죠. 아, 알아차림. 어떤 외부 자극이 확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던 감정이나 행동 패턴 사이에 의식적으로 잠깐의 틈을 만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 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관조, 정지, 직시, 그리고 질분이죠. 네, 4가지 단계? 먼저 첫 번째, 관조는 내 머릿속에 시끄럽게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번 프로젝트도 분명히 망칠 거야.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무능하다고 비웃을 거야. 같은 생각들을 절대적인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팩트가 아니다. 네, 그저 하늘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무력한 구름덩어리처럼 한 걸음 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죠. 아,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곧 나 자신이거나 진실은 아니라는 걸 딱 분리해내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정지는 뭔가요? 과거에 대한 뼈아픈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으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려는 욕망의 시계추를 물리적으로 멈춰 세우는 겁니다. 아, 물리적으로 멈춘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코끝을 드나드는 숨결의 온도나 내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단단한 감각 같은 현재의 신체 감각에 의식의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생각의 폭주를 신체의 감각으로 차단하는 거죠. 과부하가 걸려서 토지기 직전인 시스템을 일단 강제 종료시켜서 딱 멈추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직시는 사르트르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이겠네요. 맞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왜곡된 거울을 와장창 깨부수고 누구의 평가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 그게 직시입니다. 와, 직시.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 네 번째 질문 단계에서는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나요? 무의식을 뚫고 들어가서 해킹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아주 날카롭게 던져야 하는 네 가지 비판적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첫째, 지금 나를 미친 듯이 괴롭히는 이 생각은 정말 진실인가? 진실인가? 둘째, 이 생각이 100%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는가? 셋째, 내가 이 믿음을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내 몸은 어떻게 경직되고 내 삶은 얼마나 쪼그라들고 위축되는가? 아, 몸의 반응까지 살피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만약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입니다. 와, 네 번째 질문은 정말 파괴력이 엄청난데요. 이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무조건 성공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남들에게 뒤처지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는 그 지독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오롯이 남는다. 네. 바로 그 나를 만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고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딱 던져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이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 단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상사가 수많은 동료들 앞에서 내 서류를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는 이번 달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카드값 결제 알림이 울리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아, 정말 아찔하네요. 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내는 그 생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내 머릿속의 극심한 불안을 저건 그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네 하고 우아하게 관조하는 게 과연 나약한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인 벽이죠. 네. 이게 진실인다? 라는 그 단순한 질문 한마디가 당장의 엄청난 현실적 압박을 뚫어낼 무기가 진짜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을 시도하다가 처참하게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현실의 벽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상사가 서류를 던지며 화를 내고 카드값이 잔뜩 밀려있다는 상황 자체는 결코 뜬구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네, 그건 우리가 당장 현실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물리적인 팩트죠. 마음 챙김이 개입하는 지점은 그 현실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폭주하기 시작하는 나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상황이라는 팩트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해석을 분리한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화를 낼 때 상사가 지금 화가 났다 혹은 내가 업무에 실수를 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내면의 스키마가 딱 발동해서 거봐, 넌 구제불능의 무능한 인간이야.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결국 네 인생은 비참한 실패자로 끝날 거야. 라고 맹렬하게 속삭이기 시작한다면요. 아, 그런 목소리가 들리죠. 바로 그 내면의 가혹한 목소리를 향해서 이것이 100% 절대적인 진실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상사가 화를 낸 건 맞지만 내가 영원히 무능한 실패자라는 건 내 안의 스키마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써나려간 악의적인 가짜 대본일 뿐이니까요. 아,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네요. 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뭐 다 잘 될 거라고 긍정 회로를 억지로 돌리는 현실 도피나 정신 승리가 전혀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라는 알맹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가짜 공포라는 거품을 딱 걷어내는 아주 날카로운 작업이네요. 정확합니다. 만 걷어내도 몸이 막 얼어붙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서류의 오타를 수정하거나 뭐 이직을 준비하거나 카드값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을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무력하게 휩쓸리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이성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는 진짜 감독의 자리로 귀환시켜주는 겁니다. 와,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지하실에 누군가 오래전에 설계해 놓은 스키마라는 필터를 딱 알아차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향해 달려가던 맹목적인 욕망의 시계추를 과감하게 멈춰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끔찍한 박제의 지옥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오는 험난한 여정까지 살펴봤죠.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잃어버렸던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꽉 쥐고 나 자신이 내 인생 무대의 진정한 제작자이자 감독으로 당당하게 다시 서기 위한 위대한 귀환의 여정이었습니다. 위대한 귀환. 당장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우리를 둘러싼 팍팍한 물리적인 현실 조건들은 오늘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10,000원 지하철을 타야 하고 골치 아픈 업무와 처리해야 할 고지서가 잔뜩 쌓여 있겠죠. 현실은 그대로겠죠.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안경 렌즈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투명하게 딱 바뀌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순간, 숨막히게만 느껴졌던 그 일상의 무대가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온전한 공간, 어쩌면 나만의 작은 낙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얻는데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건 때로는 새로운 것을 내 머릿속에 꾸역꾸역 더하는 것, 즉 해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걸 수도 있죠.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옥죄고 있던 낡고 거짓된 무의식의 신념들을 하나씩 깎아내고 조심스럽게 덜어내어서 그 껍질 안에 원래부터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던 단단하고 순수한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 빙!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배움의 가장 아름답고 높은 경지가 아닐까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획득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저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과 심리학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일 겁니다. 네, 정말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부모님의 오랜 기대, 사회가 정해놓은 숨막히는 성공의 기준,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수많은 타인의 시선 같은 그 모든 무의식의 각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텅 빈 무대가 열리는 거죠. 네. 누구의 시선도 어떤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백지 상태의 핀조명 아래 무대 위. 그 한가운데 홀로 선 당신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펜을 들어 적어 내려갈 당신 인생의 첫 번째 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오직 당신만의 순수하고 오리지널한 그 진짜 목소리를 마주할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마주할 용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멈춰서서 스스로를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붉은색 안경을 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견고한 세계관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 놓을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진짜 대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